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탈북민 1호 인문학 강사 최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인문학이다 하면 다들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북한과 아울러서 또 우리에게 생소했던 같은 소비에트권에 있었던 중국과 구소련의 문학과 예술도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요즘은 그 인문학이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 네, 뭐 많은 방송 매체에서 인문학 강사들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남북한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인문학 바로 한자로 보면 사람인 글, 문, 배울 학. 그죠? 영어로 humanities, human, 사람.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영역을 탐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그죠? 지향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과 예술 등 많은 분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인문학이. 이렇게 인문학은 과거에 그 소크라테스 다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남긴 명언을 남기셨죠. 이분은 뭐 세계적으로 4대 성인에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고 노노,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이죠. 이렇게 서양에서는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철학자가 있는 반면에 저희 동양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그죠? 불환인지 불기지 환불지이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즉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함을 염려하라. 이렇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도록 인류 사회는 그 인문학에 대한 탐구, 즉 인간에 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하면 북한에도 인문학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왜? 이렇게 심각한 제가 아까 바로 전에 인문학이란 이런 거다.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북한에는 인문학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없을 것 같다. 아까 인문학이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영역을 탐구한다. 북한에도 사람이 존재하죠. 네, 김씨 3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사회도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그 사회적 특성이 우리랑 너무 다르죠. 보시다시피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전체주의, 즉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요, 보통의 혈육들로 구성된 보통의 일반 가정하고 그리고 수령을 어버이라는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한민족이었었고 뭐 지금도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체제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언어들이 많이 변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는 바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높인 말이죠. 또 어버이는 어디에 등장하나요? 흔히 공자왈 이렇게 동양 고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 김일성이 45년 8월 15일 이후에 평양에서 개선 연설할 때 그 대회 한영 대회 사진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였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김일성 초상화 양옆을 뭐가 감싸고 있어요? 예, 태극기가 감싸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의 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하나의 인문학이었어요. 어떤 인문학? 바로 예, 어버이는 작은 천하의 임금이요. 군왕은 대가족의 아버지다. 네,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충효일치 이런 사상을 강조하면서 예, 조선의 사대부나 왕권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쉽게, 그죠? 이렇게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 시대에 들어왔던 이 성리학, 사실은 뭐 고려 시대에 이미 중국의 송대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뭐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조선 후기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에는 그 성리학이 하나의 큰 충효 사상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옛날에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저희 때도 북한에서는 이 북한의 모든 그 문학과 예술, 통치 이념 속에 이 충효일치 사상이 들어가서 늘 수령과 당에 충실한 혁명, 주체형의 혁명 인간, 공산주의자, 이런 개념들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노래 이렇게 있듯이 저희 때도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80년대 학창 시절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고 자식의 효성은 오르는 법, 내리는 사랑의 충성이 따름은 인간이 지키는 도리라네. 이렇게 이런 노래였어요. 이 정도로. 예. 그런데 이 노래 가락에 있듯이, 노래 가사에 있듯이 부모의 사랑은 내리고 자식의 요성은 오른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 내리 사랑이 있어야 올리 사랑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내리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 초반까지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생겨났을 것이며, 그죠? 이렇게 저와 같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난 이런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내리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일방적인 충용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노노나 노노의 공자 사상이나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의 사상이든 먼저 내리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보시면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등하굣길에도 수령 찬양 노래를 부르고 혁명 가요를 부르면서 저희는 학교를 씩씩하게 행진해 갔었어요. 그런데 태계양이 선생님께서 남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이고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이다. 효자의 도리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선이 으뜸이 된다. 결국 내리사랑이 먼저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명절이 되면요,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걸 한답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표현인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북한에는 크게 4대 명절이 있어요.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 9월 9일, 이렇게 4대 명절. 이 외에도 김일성의 부인 김종숙의 생일 12월 24일까지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학교부터 직장, 사회까지 다 합니다. 군까지. 제 기억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중학교부터 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저희 정원이 48명이면 48명이 다 서요. 대부분은 뒤에 합창, 중창, 뒤에 중창단으로 서고 몇 명이 나서서 이렇게 솔로, 가야금 병창도 하고요, 기타 병창도 하고요, 송시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무도 우리끼리 막 짜가지고 학교 청년 간부들이 안무를 짜가지고 밤새 그렇게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해서 학교에서 전교에서 등위를 뽑고, 그죠? 거기서 간택이 된 바는 저희가 고2 때 졸업 1년 전에
저희 반이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큰 극장에서 전교 4천 명 앞에서 이렇게 시연회를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는 가야금 병창을 했었어요. 예. 그 김정일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했었는데 이 북한의 중요 사상은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고 그죠? 예, 당권을 강화하고 그 체제를 강화하는 예, 오래도록 지금까지 세습 정치가 지금까지 장수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그런 중요한 단점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TV에 저 같은 탈북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예. 불과 제가 입국해서 9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TV에 나오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TV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뭐 다들 뭐 이쁘다, 뭐 이쁜 거는 제치고요. 네, 제 보기엔 별로 이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활발하죠. 춤, 노래면 노래, 그죠? 화술이면 화술, 아코디언은 아코디언, 기타면 기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네, 그런 장점도 있어요. 예, 북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저처럼 말을 잘해요. 예,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예, 송시를 웃고 찬양 노래를 열심히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발성이 되고요. 저는 성악이란 성자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뭐 가요를 부르면 노래 잘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근데 특이한 톤이죠. 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일찍부터 청소년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늘상 해오는 일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혁명 가극 또 보고요. 뮤지컬 하고 오페라를 믹스한 듯한 그런 북한식의 예술 장르입니다. 이런 가곡도 자주 보고요. 영화관에서 찬양 영화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제가 뭐 평양의 화려한 모습은 TV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기 때문에 지방의 한 극장을 올렸습니다. 함흥 대극장인데요. 이렇게 부산, 원산, 함흥, 청진. 제 고향은 청진입니다. 해안 도시예요. 근데 함흥, 한경남도 도소재지에 있는 극장입니다. 이 극장 외부와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에 남포에 이모가 시집 가서서 남포에 시집 가서 남포에 놀러 갔었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남포 극장도 봤습니다. 이렇게 멋있었어요. 예.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나서 자랐던 친정집 10분 거리에 이런 극장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좌석 수가 한 3, 4천 석 정도였습니다. 네, 저희 전교생이 다 들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린다면 우리 대구 하면 또 오페라의 도시입니다. 그죠? 컬러풀한 대구. 네. 대구에 오페라 하우스라는 극장이 있어요. 지난해에 11월에 제가 오페라 국제 페스티벌 개막식에 갔었는데요. 뭐 날이니만큼 대구 시장님도 오시고 외국의 예술가들도 오시고 뭐 지역사회 저명한 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제가 공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공연을 관람하는 대구 시민이랄까요? 그러면 대구 시민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건데 공연을 보는 그 관람객들이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그렇게 세계적인 오페라를 보는데 저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저는 미국에서도 뮤지컬을 봤었는데요. 저희는 브라보 이렇게 박수를 우렁차게 칩니다. 막이 오를 때마다 내릴 때마다 박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그 출연진들이 퇴장했다가 박수 소리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3번이나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전 이게 진짜 예술을 아는 거죠. 그런데 대구 시민들은 막이 내리기 바쁘게 박수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것도 리얼로 그죠? TV가 아닌 왜 반응이 이렇게 썰렁할까?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빨리빨리에 우리 사회가 이 3, 40년 동안 빠른 경제 성장,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그 감성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죠. 학생은 학생대로 입시에 시달리고, 그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주부 증후군이라는 것이 다 있다네요. 그죠? 예. 살림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는지. 뭐,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 사회에 오니까 그놈의 스트레스가 안 빠지는 병이 없어요. 그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는 감성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감성이 메말라 있음으로 해서 소통의 부재로 연결됩니다. 소통의 부재, 즉 인문학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고전을 감상하고 그러자고 하는 거죠. 감성이 풍부해야 창의성도 나오고요. 그죠? 예. 생각도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소통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예, 가정은 가정대로, 그죠? 회사는 회사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우리 사회에.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잘 시켰던 충효의 세뇌 교육이 이런 장점은 그래도 그나마 가져다 줬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는 중국과 구소련의 문학에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오송국기인데요. 모든 문화와 문학 예술은 반드시 어떤 계급과 정치 노선에 속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계급의 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상호 독립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되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문학예술이 정치에 예속되어야 하고 정치에 복종되도록 해야 된다. 바로 모쩌둥의 문해강화론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중국의 모택동. 예. 이렇게 저는 중국의 대학에서 중국 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그 대학원에서 러시아 19세기 리얼리즘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역에서 대학교 시간 강사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러시아 고전이나 중국 문학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런 부분도 있더라.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혹자는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해 주죠.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런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자그마한 국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됨으로써 우리는 섬나라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실톤 좋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중국과도 교류하고 미국과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하고 동남아시아하고도 교류하고 이렇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회 우리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대국과 무역을 한다고 해도 수출 그죠? 해도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바이어들과 협상도 잘 할 수 있고 그죠? 상대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려면 뭡니까? 그 나라의 문학과 예술 학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입니다. 요즘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에는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 창작의 창조적 자발성의 발현과 다양한 형식과 문체와 장르 선택의 각별한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소련에서도 소련 공산당의 소련 작가 동맹의 규약에도 역시 작가들의 내용은 제한시켰습니다. 예. 내용의 자율성은 없고 형식, 장르에서 한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북한, 중국, 구소련의 소연맹에 있었던 그런 문학 작품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들을 보다 보면 북한 문학과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면은요. 예, 첫 번째는 북한의 혁명가구 피바다입니다. 피바다는 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뭐 지은 그 연극 대본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가극으로도 나왔고 연극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예, 각색이 되었습니다. 예, 피바다의 혁명 가구 이 어머니가 나오죠. 예, 메인 화면에 이 어머니는 을남이의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을남이에요. 아들 이름이 을남인데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제 강점식의 보통의 안악이었습니다. 네, 보통의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잘못된 쪽지를 줘도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 딸의 영향을 받아서 혁명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혁명군의 지하 공작원들에게 연락책으로 또 활동합니다.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이 쪽진 머리 안에 그 연락 쪽지를 넣고 지나가기도 하고 과감하게 바구니에도 연락 쪽지를 넣고 다니기도 하고 예,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예, 선전물도 좀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느새 한 보통의 여성이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던 여성이 글을 깨우치고 혁명의 눈을 뜨면서 혁명가로 성장합니다. 바로 이 화면은요. 그 가극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혁명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예, 예,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붉은 바위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의 60년 초반에 나왔던 소설인데요.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읽은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바위인데요. 이 붉은 바위는 중국이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중국은 국공 합작을 이룬 후에 일본을 먼저 치고 그리고 국내 전쟁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종결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때 49년도 막바지에 모택동이 이끄는 홍군, 팔로군과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의 싸움에서 공산당원들이 젊은 공산당원들이 체포돼서 국민당이 거의 막 패배하기 직전에 막바지에 충칭이라는 도시에 그 임시 수도를 정했었어요. 그 마지막 국민당의 마지막 보루였던 충칭시에는 한 감옥에 있는 공산당원들의 그 생활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것 역시 중국에서는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또 단편 영화로도 제작됐었고 저는 이 영화를 북한에서 80년대 중학 시절에 보았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10대 사춘기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이 소설에서 주인공 강설금이라는 주인공 여성이 청년 젊은 여성 공산당원이 나옵니다. 많은 그 감옥 안에는 공산당원들이 그 국민당의 하수인들의 박해를 박해에 꿋꿋이 맞서서 싸우는 모습. 이 강설금이라는 이 주인공은요. 이 손톱 눈에 그 참대 바늘을 꽂는 그리고 고춧가루 물로 모진 그런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혁명가의 형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대부라고 막심 고리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맞지 어머니란 뜻인데 러시아 말로 이 어머니란 소설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파웰의 어머니가 마치 피바다의 을남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무식했던 보통의 소시민이 아들이 그 혁명 활동하는 걸 처음에 이해조차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아들처럼 혁명에 레닌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끄는 그래 짤이 군주제도 철폐 우리는 무산계급의 행복을 위한 무산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을 위한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삐라를 뿌리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늘 영화에선 주인공이 형상이 통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인문학이란 인간의 감성을 그죠? 연구하는 인간의 모든 영역. 즉 문학과 예술은 인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다 담아내야 되는데 이 체제 종속시키거나
그죠? 그런 형상으로 한계, 국한시킨다는 점이 그런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거 오타 죽음은 쌍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죽음,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언젠가는 겪게 되는 죽음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쌍둥이다 이런 역설을 제시했는데요. 북한에서 저는 북한의 문학과 구소련 문학과 그리고 중국의 50년대, 60년대 요즘은 또 중국 문학은 좀 현대 문학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문학에서 북한 문학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요. 북한에서는 충료일치라는 그 사상 때문에 가부장적인 남자가 하늘입니다. 여자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와서 제 동료들이 같이 입국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 신랑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래도 아직 자기야 오빠야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디 감히 서방님께 저는 여보 하면 안 돼가 언니 닭살이다 막 언니는 고태다 굉장히 보수적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27년을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문학에는요 남녀의 사랑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제가 북한에서 학창 시절에 읽었던 중국의 한 소설을 예를 든다면요. 이제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제목조차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소설에는 한 소설에 한 남녀가 등장해요. 북한 소설에도 남녀는 늘 등장하죠. 근데 그 남녀가 모택동이나 주울레 총리를 흠모하는 그런 내용 쭉 가다가 남자와 여자의 교제를 여자의 부모님들이 못마땅해 하셔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다음부터 이 여자친구를 피해 다닙니다.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막 부딪혔어요. 학교에서 어디 경기장에서 만났던 기억이 그 만나가지고 왜 날 피했냐고 당신 부모 너네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반대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조용히 끝내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랑은 쟁취해야 돼요. 막 이렇게 외치던 전 그 장면 그 대사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도 남자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이 의외였어요. 그리고 또 몽골의 한 소설에는요. 몽골 공화국도 과거에 90년대 냉전 종결 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권이었습니다. 그 꼴호즈는 구소련의 집단 농장을 꼴호즈라고 해요. 꼴호즈의 농민이 하루는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데 마누라의 희고 큰 가슴에 손을 얹고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들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대목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소설을 읽을 때 18살이었어요. 너무 낯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막 확확 달아올라가지고 소설을 보는데 그 왜 잠자는데 마누라 가슴에 손을 왜 얹고 자지? 막 그런 지금도 제가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 소설에는 작품에는요 남녀의 사랑이 진한 애정 스킨십 이런 것들도 조금은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어니스트 베커가 얘기했듯이 죽음이 쌍둥이라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인간의 욕구마저도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말살시키고 보편적인 가치를 무마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을 접하면서 왜 사회주의는 과거엔 그렇게 휘황찬란했었던 소련, 그죠? 왜 중국은 그렇게 사회주의를 노선을 변경했는지. 그리고 북한은 어쩌다가 이렇게 3대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탐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학문이 그 사회를 잘못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서방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인문학이 쭉 구현되고 발전되어 왔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영국이라는 사회 15세기 16세기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있었죠. 극작가. 북한에서 저는 15살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읽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대 엘리자베스의 그 사진 초상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당시 영국의 부하 영예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초상화입니다. 영국은 스페인보다 열세였지만 나중에는 유럽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보니까 당시에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요 매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된 관람했다고 합니다. 연극 공연을. 그런데 그 수가 하루에 3-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더더욱 특이한 것은 그 계층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뭐 소시민이든 상인이든 귀족이든 일반 시민,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신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이 연극을 감상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감상을 했다는 것은 그 연극이 감상함으로써 영국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상이 발달되고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왕이 주도하는 영국의 왕국은 강력한 왕국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서 중국에서는요. 그 진시황 시절의 분소객류 사건 다들 아시죠? 진시황이 유학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다 생매장했습니다. 모든 문서들을 학문 서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나왔던 공자의 논어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자의 70명의 제자들 중에 또 제자의 제자 어느 한 제자가 집에 이중벽을 하고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문서가 발견이 돼서 논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요. 진시황의 분소객류 사건으로 해서 중국이 200년 후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하향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타도당하고 죽거나 자살을 택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 붉은 바위의 저자 중에 한 저자. 이 붉은 바위는 저자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실제로 국민당 그 사건을 겪은 산 증인들이 이 작품을 만든 데 소설 쓸 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작가 중에 한 분은 결국 모택동이 이끄는 그 홍위병에 의해서 이런 10대 홍위병 청소년에 의해서 끌려가서 타도당하고 그래서 그 24살의 공산당원에 입당했던 그분이 평생을 공산당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국민당의 그 모진 고문에도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 15살, 16살 이 홍위병들에 의해서 타도당하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분이 꼭 제 나이 43세 죽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중국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중국은 진시황 시절의 분소객류 사건으로 200년 역사가 후퇴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으로 해서 중국이 또 20년 후퇴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을 멀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읽히고 그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논어 안연편에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일방적인 충돌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전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전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 첫 목표로 노노, 번마다 그 노노 너무 어려웠었는데 한문 너무 어려우시면요, 노노 해설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우리 글로 알기 쉽게 한 4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한 5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 전공 작가가 톨스토이인데요. 톨스토이의 초기 작품들은 한 30번, 한 권을 30번, 50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한 페이지만 봐도 쓸 거 너무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두덜거리면서 책을 봤어요. 그런데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고 또 가끔 강연 준비하면 또 봅니다. 그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왜 작가가 이렇게 썼고 이 주인공, 이 등장인물은 어떻게,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아직 반복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책에 다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강사 활동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평소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저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질문 중에 딱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북한 정권은 왜 망하지 않느냐, 북한 주민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요즘 북한도 그렇게 많이 변한다는데 왜 주민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제목이 삶은 인문학이다잖아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인문학에서는 조선시대 근간이었었던 성리학의 충효일치 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서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버이를 잘 받듯이 인민이, 백성이 수령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노래에 수령, 어버이라는 표현이 절대 빠지지 않죠. 당, 북한에는 당도 수령, 당도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조국도 수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면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며 살았던 저희 지난 그 북한에서 27년은 너무 아쉽고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방종될 수 있는 그 자유, 그런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지성입니다. 그죠? 도덕적 성찰.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잘 분석한 인문학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어릴 적에 그 송시들을 많이 읊었어요. 지금도 나의 조국이라는 시가 몇 구절 생각이 나는데요.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 잡은 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 차 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하는 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내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 듯 긍지로 부풀고 눈곱은 쪼릿이 젖어드는 것이냐.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서요. 네, 마지막에는 이 조국이 바로 어버이 수령 그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북한의 그 세뇌, 수령 세뇌는 정말 우리가 진절이 나도록 싫지만, 그 와중에도 그 여러분들이 그 수령 조국, 그 수령에 대한 우상화는 저쪽에 내놓더라도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은 저절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찬양한 노래 한 곡, 시 한 수 읊을 수 있어요? 그냥 트로트, 사랑, 그죠? 영화에는 예, 엄청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죠. 예, 꼭 불륜이 나오고요, 삼각관계가 나오고요, 악처가 등장하고요. 네, 악처가 나오다 요즘에는 예, 뭐 탈북 악녀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불어라 미풍가인가요? 네, 가끔 보다가 아 저거 언어지도 누가 했지 하면서 북한 사투리 전이 아닌데 하면서 예,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도 그런 것보다 문화예술에서 예, 좀 조국애를 권장하는 예, 그죠? 예, 그런 장르, 그런 소재의 영화나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또 문학과 예술 작품을 자주 접해서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따라서 예, 지인과 지인 간에 그죠? 예, 같이 일을 하는 직장인들과의 동료들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창의성도 많이 발현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빛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대학에서 그 시간 강사로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진행시키거나 그리고 또 그 보통 대학교 재학 시절에 35세 경대 입학해서 저보다 15살 어린 동기들과 수업하면서 발표 수업할 때 보면요, 굉장히 낯설면서도 또 이해될 뻔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슨 뭘 주제를 던져주면요, 발표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 주제를 어떻게, 왜 선정했고, 왜 이 주제로, 왜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는지 이런 설명하는 해설, 논리적인 이런 해설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깝깝했어요. 예. 이게 바로 다 책을 읽지 않아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러시아 한문 과외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부모님들에게 논술학원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독서를 하고 예, 그 독서를 하면 저는 100권 읽으면 100권 다 감상문을 써요. 네. 독후감을 써요. 요즘은 글쓰기 귀찮아가지고 아주 짤막하게라도 가끔은 작가는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를 던졌지, 화두를 던졌지, 의문부호도 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러죠. 논술학원 보내지 말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해라. 그러면 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나아가서 소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야흐로 아니 이미 들어섰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죠? 예, 요즘은 과학 한상 영화나 소설들에는 로보트가 알파고 시대라잖아요. 로보트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지금 오늘날의 시대나 미래의 인류 사회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주된 역군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 책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어보는 메모하는 습관들 이렇게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소양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올바른 인문학이야말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그죠? 기본적인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 사회를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공자의 말대로 학자는 학자답게 리더는 리더답게 회사를 잘 운영하고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를 잘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큰 사회,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